저는 이제 1급지를 한 채를 가져가기보다 2급지를 두 채를 해서 1가구 2주택을 계속 왕복시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비교적 이제 비과세를 통해서 최대한 세테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최대한 세테크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자. 근데 이 이유가 또 우리 또 사모님께서 별로 이제 손해보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편이 있어서 가정의 평화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로 2급지를 비교적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급지는 역사적으로 떨어지지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남편분은 하락론자, 폭락론자고 이제 와이프분께서는 집을 한 채 사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댁 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하셔서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끝나야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부부끼리의 단합이 먼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다주택으로 가시는 거는 너무 뭐랄까? 대놓고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무주택은 인버스 투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투자예요. 하락에 배팅하는 거죠? 그렇죠.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에 배팅하지도 않고 상승에도 배팅하지 않는 그냥 1주택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주택 하시고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왜? 갈아탈 때 어쨌든 내가 가격이 올라갔으면 또 오른 가격을 또 사야 되거든요. 떨어졌으면 또 다른 가격도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1주택을 유지하시면 부부끼리 이제 두 분이 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교적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하방 경직성이 높은 그런 단지 중심으로 찾으시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네네. 유튜브 채널을 뭘 구독하고 있는지도 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그 라이트하우스 구독자인데 열혈 구독자고 남편은 아포유 열혈 구독자고 그인데 이거? 딱 보니까 구독 채널이 완전 막 이런 거 상반된 거죠. 이거 완전 반대인데 힘든데. 네. 쉽지 않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비교적 저랑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께 저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맞다, 넌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어려운데 남들도 어려운데 부부는 더 어렵죠. 또 돈을 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 큰 돈을 막 대출까지 껴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막 집을 사기도 하는데 5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5억을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바쳐서 끌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신용대출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굉장히 클 수 있죠. 이게 종교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재테크에 관련된 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종교 진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해요. 종교 안 맞으면 뭐 이건 답이 없죠. 결혼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물론 종교가 다른데 결혼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고. 적폐끼리 정답입니다. 그렇죠. 적폐는 적폐끼리 결혼해야 돼요. 제 생각에 동의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우리 재산을 챙겨주질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챙겨야 되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좀 씁쓸하죠. 씁쓸한데 현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믿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정부를 너무 맹신해서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을 거니까 집 사지 마시라.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 저를 믿으시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후랭이 TV를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 후랭이 TV를 저도 많이 봤는데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더라고요. 후랭이 님도 자기 의견이 있으실 텐데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폭락론자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폭등론도 들을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뭐 부익남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맞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를 직접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이 쓴 글이나 영상의 댓글로 이건 틀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건 틀리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팩트 체크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틀릴 수 있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냥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또 제가 대단하다고 만약 해도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정정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건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뭐 악법이다, 뭐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대차 3법 자체가 전세가를 폭등시킨 것만큼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표면적인 임대차 3법의 이유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이죠. 네. 그렇죠? 네. 전세 시장의 안정화인데 65페이지 보시면 인강이야, 인강. 65페이지 보시면 예, 제가 판단하는 임대차 3법을 보는 정부의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로직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로직으로 이 정책을 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판단했을 때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낸 거는 전월세 갱신할 때 5%로 상한이 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상승률이 축소되는 거죠. 막혔죠. 그죠? 5%밖에 못 올리니까. 그죠? 그러면 갭 가격이 커지죠. 왜? 전세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집값이 이제 안정되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세입자는 또 2년 살다 또 2년을 더 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닌가가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제 알고리즘은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현 세입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결국 전세가를 5% 넘게 올릴 수도 없고 세입자가 원할 때 2년을 강제로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그래서 결국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은 세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세입자분을 이제 내보내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분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기존 세입자를 연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시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케이스,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면 특히 2년 뒤에는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극명하죠. 5% 이내니까. 그러니까 상한 5%를 미리 땡겨서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받겠죠. 새롭게 등장하는 전세 호가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잖아요. 두 번째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줄어들죠. 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로 기존에 거주한 세입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거든요. 실제로 200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에서 전세 매물이 0이 되는 기적이 나왔고요. 홍남기 님께서 네. 이제 의왕집을 처분하실 때 이제 퇴거 위로금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사실 퇴거 위로금이라는 게 그렇게 상식적인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임대차 3법에 또 소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 한해서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진 않는데 근데 임대차 3법이 이제 소급이 되면서 네. 다 기존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임대차 3법을 환영하셨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분 입장에서.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땐 좋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세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한다면 이게 약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간현경님이라고 아시죠? 배구 선수 김연경님.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피해를 주고 있으면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정확히 딱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다 잘하고 있다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좀 옳은 건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좀 지적을 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못하면 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틀린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럼 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되게 많이 저희가 떠들었잖아요. 아이, 프레이 TV는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임대차 아이. 3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아니어도 네. 유력 언론들에서도 그렇죠. 많이 비판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그렇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입자분들께서 이 임대차 3법을 그렇게 반기고 계실지 그것도 약간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네. 궁금하네요. 이사 갈 때 전세가 이런 거 확인하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예, 약간 텐데. 지금 당장 편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전세시장이 그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갈아타기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일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5년
정도가 신축에 가장 빚을 발해요. 알고 계시나요? 왜 5년이죠? 근데 신축발이라 그래서 신축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게 5년이거든요. 그리고 10년 차가 되면 신축발이 사라지면서 신축이 기축이 되고 이제 기축이 또 구축이 되면서 또 한 번 또 떨어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신축, 기축, 구축으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축이란 말은 좀 만들어낸 말이긴 하고 신축, 구축인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임의로 만든 말이 기축이죠. 기축이란 말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신축이 기축이 됐을 때 10년 차로 넘어갈 때 좀 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럼 최고의 피크는 5년 차죠. 어떻게 보면 집값이 가장 신축발을 밟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 집이 내가 산 집이 신축인데 신축발을 봐서 5년 차 때 드라마틱하게 올랐다. 발음이 좀 이상했나? 어쨌든 막 엄청나게 올랐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그렇다면 다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오르는 단지만 오르는 장이 아니고요. 이제 모두 다 같이 올라요. 그 말은 최소한의 조건, 역세권이고 500세대가 넘는 그 어떤 서울 단지도 결국은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500세대 넘고 역세권인데 안 오른 단지가 있다면 갖고 와 보시면 제가 바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결국 최근 상승률을 봤을 때 별로 안 올랐다. 최근 5년 정도 지났는데 별 그다지 상승이 없었다. 그러면 최대한 내 단지는 좀 제값을 받으시는 게 좋죠. 만약에 내가 다른 단지를 보고 있는데 이 단지가 지금 당장 생각보다 좀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진 물건을 저점에 넘기기보다 내가 가진 물건을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호가보다 막 높이라는 얘기 아니라 적당한 가격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신축발이 어느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가격대에 처분을 하시고 넘기시면 좋고 만약에 그때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것도 찾으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매도자는 내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자는 어떻죠? 다르죠? 이게 아니면 딴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을 동일선상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차이에 대해 좀 아셔야 되는 게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매수자가 많아지면 거래량이 팡팡 터지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건 매수자일까요? 매도자일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수자가 되겠죠. 근데 거래 가격은 다릅니다. 거래 가격은 이제 매도자가 결정을 하잖아요. 내놓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볼펜이 얼마다, 뭐 이게 책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파트는 소요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판다면 그게 정찰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호가가 나와요. 그럼 호가를 결정하려면 결국 매도자의 심리가 중요해서 거래 가격은 매도자의 심리가 중요하고 거래량은 매수자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게 통설이잖아요. 그 이유도 매수세가 붙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거래량이 빠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일부는 맞겠죠. 매수세가 줄어든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려면 매도자의 심리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매도자의 심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매수세가 줄어들어도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거래량은 확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호가는 높겠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 괜히 호가만 높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인데 굳이 내가 싼 값에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도자의 심리가 중요하니까 거래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게 매도자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결국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올랐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오버랩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르니까 만약에 지금 안 팔리면 나중에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급매물인 경우는 팔 수도 있겠죠. 2021년 올해 6월부터 양도세 한시 면제가 폐지되잖아요.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려는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급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호가를 좀 높여서라도 제 값을 다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닐까요? 대형이 최근에 상승률이 많이 저조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센치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2배까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초소형과 대형 사이에 대형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대 구성의 변화가 또 있거든요. 예전에는 100명이 4인 가구씩 25가구였다면 만약에 인구가 줄었다고 쳤을 때도 96명이 2인 가구 로서 48가구가 된다면 100명이 96명이 됐으니까 인구수는 몇 프로 줄었죠? 4% 줄었죠. 그렇죠. 4% 줄었죠. 그럼 25가구가 48가구가 되면 몇 프로가 늘었을까요? 92%가 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구당 인원수가 되게 줄어드는 게 대대잖아요. 2018년도인가? 그때 이미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 말은 점점 그런 게 가속화되고 MBC에서 나 혼자 산다가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공감을 하시는 게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대가족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점점 핵가족 중에서도 1인 가구인데 그러다 보면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넓은 집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수요가 줄어든 게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지를 더 중시 여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TV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너 몇 평 사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 데리고 오면 막 TV에서 야, 너 몇 평 사니? 막 이러면 이제 저 몇 평 살아요. 막 이러면서 막 아, 넌 부자구나. 뭐 힘들구나. 이런 말도 막 TV에서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입지예요, 입지. 어디를 사는가가 훨씬 중요해진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평형보다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평형보다 입지를 선택을 하셨고 실제로 평형보다 입지를 선택하신 분들이 수익률도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신축 중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건 역시 반포동이죠. 구축 중에서는 뭐 압구정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곳에서 입지를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최소한 평형이 좀 낮은 곳은 점점 더 비쌌거든요. 근데 입지가 비교적 떨어지는 곳에 대형은 정말 안 올랐거나 아니면 과거 고점보다 더 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가 평형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세대 구성, 두 번째는 평형보다는 입지, 세 번째는 세금의 손해인데요. 아무래도 17년도에 임대사업자 장기 등록 뭐 혜택 이런 거에 있어서 재산세 차이도 났었고 네. 그리고 전용 85 초과는 농특세 0.2% 붙지 않나 또는 대출 제한도 역시 대형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의 인기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는 좀 다른데요. 근데 대형의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대형의 공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대형은 별론가요? 과거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그 말은 뭐냐? 왜? 평당가가 소형이랑 중형이랑 대형이랑 너무 벌어진 거예요. 소형은 평당가가 3천만 원인데 중형은 2,500만 원이고 대형은 뭐 2,200만 원 뭐 이런 느낌으로 된다면 만약에 그럼 너무 줄어드니까 대형이 다시 가성비가 좋아지죠. 저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벌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당장 대형을 사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인데요. 최근에 부동산에서 대형 아파트가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뭐 언급하진 않겠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공급도 줄어드는 결국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직면했다. 그런데 평당가가 최근에 안 올랐다? 그러면 가성비상으로 나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대형을 지금 사는 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인데 이제 학군지가 아니에요. 학군지가 아닌데 소형이랑 평당가가 비슷하다? 아, 그건 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 대형이 인기가 있는 건 아무래도 학군지가 인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학군지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대형인데 소형이랑 평당가가 비슷해? 그럼 피하셔야죠. 평당가가 벌어져 있는 곳, 대형인데 가성비가 좋은 곳 그런 걸로 가셔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기보다 여러분께 맞는 물건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내가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파월이 뭐라고 말할 거다. 뭐 장관이 뭐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거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집을 사는 게 좋다. 뭐가 지금 저평가다. 이걸 판단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중심으로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갈 생각을 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한 채 들고 계시면 뭐 오르든 떨어지든 뭐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다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리스크를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2주택자로 기존 부채를 들고 2주택 유지하면서 갈아타기가 좋은지 아니면 부채 전체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3억 투자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현재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부분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솔루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자신 있는데 네. 이 현재 2주택자잖아요. 근데 기존 부채가 있고 2주택을 유지하면서 갈아타기가 좋은가? 지금 자금 상태가 여유가 있으시면 그럼 비과세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은 1가구 2주택인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이 없는 2주택인지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거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베스트고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게 2주택 상황에서 3주택으로 가는 건 약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 글쎄요. 상환을 하면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 한다면 그거는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집을 팔긴 쉬워도 사긴 어렵거든요. 지금 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여유자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주담대를 받잖아요.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면 작년 이제
710인가 617인가 그 대책 이후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116 대책으로 1년 이내 전입도 있는데 6개월 이내 전입까지 달라붙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출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출을 상환해서 새로운 집을 산다라는 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세택가를 되게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실거주 안 하면 40% 내잖아요, 양도세. 양도 차익이 6억이면 2억 4천 내고 3억 6천 가져가는 상황인데 2억 4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네. 자산 증식 차원에서 영끌에서 방배 13구역 매수 후에 축하드립니다. 일단 대출 이자 내고 지방에서 월세 사는 건 어떨까요? 지방도 오르긴 하는데 강남 13구역? 신축될 재개발이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더 높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사 대책이 공공이란 말이 붙잖아요. 원래 1월 15일 날, 1월 10일인가요? 매일경제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냐라고 해서 1월 초에 1월 10일인가? 그때 제가 앞으로는 공공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문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예. 실제로 공공이죠. 이사 대책의 핵심은 결국 공공입니다. 공공의 말은 뭐냐? 내가 집을 샀는데 그게 공공이면 이익을 논아갔거나 아니면 그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밀린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심지어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는데 그게 공공으로 들어가면 현금 청산되죠. 현청.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계약을 했어요. 2월 3일 날 계약을 했고 2월 5일 날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공공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난 계약은 그 전에 했는데도 현금 청산 되는 거거든요. 좀 무섭잖아요. 네. 그러나 방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방배 정도의 핵심지에서 이제 공공으로 간다? 방배에서? 아니지. 아니죠. 방배에서 왜? 방배는 1급지입니다. 뭐 압구정이나 목동이 요즘 인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공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공공으로 하지 않겠죠. 강남에 현수막 미친 듯이 붙잖아요. 우린 공공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공공 압구정 내미안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 압구정 사이? 공공 압구정 현대인 힐스테이트. 말이 안 되잖아요. 딸 신혼집 구합니다. 딸은 대치동 근무. 예비 사이는 여의도입니다. 자산 대출 포함 8억으로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요? 대출 포함 8억. 네. 일단 첫 번째 기준을 알려드리면 당연하지만 역세권을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역세권이라는 건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1km 밑은 준역세권이고요. 250m는 초역세권이죠. 그렇게 봤을 때 최소 1km 이내 아니면 500m 이내였으면 좋겠고요. 네, 도보 거리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켜보세요. 필터링을 해보시고 필터링을 해봐서 세대수도 만족시키고 매매가로 하고 그리고 가격으로 8억 밑으로 한 다음에 제가 볼 때 8억 정도면 22평 이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당산의 약간 소형 세대 당산이 약간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급매물로 약간 나올 수도 있고 신도림이나 좀 어렵지만 아니면 동작구 좋다. 동작구에 은근히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동작구가 은근히 그 가격 차이가 심해요. 동작구 흑석동 아리하 아시죠? 아크로리버 하행 그런 데는 진짜 비싸거든요. 20억 넘었던 것 같은데 84가 전용. 근데 거기는 거의 1급지 턱 밑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도라든지 비교적 동작구 내에서 높지 않은 곳이 있어요. 또는 이제 신대방 이런 곳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 곳으로 해서 20평대 중심으로 약간 지하철에서 좀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약간 적더라도 웬만하면 입지 중심으로 좀 가시고 그런 곳에서 점점 안 된다면 지하철이랑 세대수를 봐가지고 가급적 한강변 라인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안 되면 GTX 호재가 있는 청량리라든지 그런 데에도 이제 은근히 가격 상승이 좀 더딘 단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좀 보셔도 좋고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치랑 여의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동선 뭐 이런 동선으로 봤을 때 대치랑 여의도면 아무래도 동작구라든지 강남 방향이 좋겠죠. 그죠? 동작구 내에서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관악구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가 나쁘진 않은데 거기가 이제 산이 많죠. 이제 교통 호재가 잘 없는데 거기가 이제 경전철도 살짝 뚫려주고 좋은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도 나쁘지 않고요. 좀 더 하급
지로 좀 더 내려가서 뭐 구로 음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서울로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8억으로 뭐 해볼 만한 게 많이 줄어들긴 했죠. 다주택자입니다. 동백 2009년에 매도하고 분당 느티 매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얼마 전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파기됐습니다. 올 6월 지나면 다주택자 중과라 팔지도 못합니다. 저는 세금 내고 버텨야 할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나왔나요, 내용이? 네, 없습니다. 임사 없으면 약간 리스크 차원에서 약간 좀 채수를 좀 줄이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분당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당장. 분당은 그냥 서울이에요. 분당, 하남, 과천 이거 세 광명까지 이 네 개는 서울입니다. 제가 볼 땐. 행정구역만 경기도지 이 네 구역은 서울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랑 내년에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는 매도 타이밍을 보신다면 아마 2022년 이후 정도로 보시면 좋고, 이제 체력이 안 된다면 당연히 파시는 게 좋고, 체력이 되신다면 좀 적당히 버티다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채수를 늘리는 건 반대하고요. 세종, 원주 두 채 있는데 다 팔고 서울 한 채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세종시가 이제 작년 최고 상승률을 찍었죠. 서울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한뜰마을 레이크파크 3단지인가? 거기는 5억 몇천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억 찍었거든요. 세종시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종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세종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 과잉 급등했고 세금 테크상으로 팔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서울로 갈아타는 건 매우 유효하다 라고 봅니다. 근데 원주집은 별로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세종인데도 별로 안 올랐다 그러면 들고 계셔야죠. 어쨌든 그 청사 있잖아요. 청사랑 거기 중요한 몇 개 단지들이 있어요. 도랫마을 단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몇 단지 생각이 안 나는데 10단지 그 안쪽에 있는 단지들 그쪽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 말고 외곽 부분은 별로 안 오른 데도 있어요. 올려주셨네요. 원주 1억 오르고 세종 1년에 4억 올랐고 둘 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래요? 적당히 서울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단지인지에 따라 다른데 역시 도랫마을이 엄청 많아요. 도랫마을 1단지, 2단지부터 10단지 넘게까지 있는 것 같은데 도랫마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